자, 논점 12-2 보겠습니다. 소득세 최저과세예요. 1번 스터는 최저 선형 누진 소득세에서 최적 한계 세율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는다고 했다. 자, 다음 중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1번 최적 한계 세율은 평등성에 대한 선호도와 정해관계가 있다. 자, 사회 구성원들이 평등성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한계 세율은 더욱더 높아져야겠죠. 1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 볼게요. 최적 한계 세율은 노동 공급의 탄력성과 역이관계가 있다. 자,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큰 경우에 얘가 큰 경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 버리면 노동 공급이 대폭 감소하겠습니까? 대폭 감소해요. 따라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양자 간의 반비례 역이관계가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최적 한계 세율은 조세 수입과 정해관계가 있다.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거들려 할수록 세율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맞는 표현입니다. 자, 4번 최적 한계 세율은 각 개인 간의 능력 차이와 역의 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요. 여러분 능력 차이 뭐예요? 어떤 사람 A하고 B가 있는데 A는 굉장히 똑똑하고 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B는요. 머리도 멍청하고 몸도 허약해서 맨날 병을 달고 살아요.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랬을 때 A와 B가 일을 한다면 A는 엄청 고소득을 벌 것이고 B는 굉장히 적은 소득을 벌 수밖에 없겠죠. 이랬을 때 사회 구조가 이러한 상태라면 최대한 공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한테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 사람 B에게 소득 재분배를 해줘야겠죠. 따라서 능력 차이가 큰 사회일수록 한계 세율이 높아야 하는 겁니다. 양자 간의 정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 최적 한계 세율은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사회후생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평성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적 한계 세율이 얼마가 될 건지도 달라지게 되겠죠. 또 아까 나왔지만 공평성에 대한 요구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한계 세율이 적용되게 될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스턴이 주장한 소득세의 최적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혐오감 지표의 절대값이 낮을수록 이 말은요. 불평등을 별로 싫어하지 않을수록 최적 소득세율은 당연히 낮아야겠지요. 자, 조세 수익 목표가 클수록 최적 소득세율은 높아야겠지요. 면세점 이상인 소득자에 대해서 최적 선형 소득세는 최적 비선형 소득세에 비해서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죠. 자, 수직적 공평성. 부자가 좀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누진 과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 비선형 소득세를 부과할 때 더욱더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곧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최적 소득세의 누진성과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소득 수준의 상승에 따라서 평균 세율이 상승하면 누진성이 커지는 거죠. 자, 누진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는가로 따지기 때문에 1번 맞는 표현입니다. 조세의 소득 탄력성이 클수록 누진적이다. 자,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세가 더욱더 빨리 증가한다면 당연히 누진적인 조세가 되겠죠. 3번 선형 누진세의 한계 세율이 높을수록 초과 부담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초과 부담은 한계 세율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자, 정액 증여가 클수록 재분배 효과가 커진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세수함수. 자, 조세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b의 y잖아요. 그죠? 자, 이거 한계 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초과 부담은 커지고 여기 정액증여가 클수록 소득 재분배 효과가 커지죠. 오케이. 자, 4번. 스턴에 따르면 평등성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최적 소득세율은 높게 설정돼야겠죠. 맞는 표현이고요. 스턴에 따르면 소득과 여가 간의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무슨 얘기예요? 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만 부과해도 근로시간이 대폭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때는 세율이 작아져야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소득과 여가 간의 대체 탄력성이 크다라는 얘기는 소득에다가 조금만 세금을 부과해도 근로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근로소득과 여가 간의 교란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세금을 높게 부과하면 안 되겠죠. 자, 4번 선형 누진 소득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면세점 소득 이상의 구간에서 한계 세율은 일정하다.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쫑쫑쫑쫑쫑쫑 올라다 여기 면세점 나오고 요렇게 올라가겠죠. 자, 여기는요 조세 T가 되고 여기는 소득 Y가 되겠죠. 자, 면세점 이상 소득 구간에서 한계 세율 일정합니다. 한계 세율 일정하고요. 면세점 소득 이상 구간에서 평균 세율 증가하나요? 평균 세율
증가하네요. 점점 높아지네요. 자, 면세점 소득에서 한계 세율과 평균 세율 일치한다. 야, 여기가 면세점인데 면세점에서 평균 세율은 0이에요. 그죠? 면세점에서 평균 세율은 0이고요. 한계 세율은 항상 B로 일정해. 한계 세율은 항상 B로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B가 일정하죠. 일치하지 않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는 경우 선형 누진 소득세 초과 부담이 비례 소득세의 초과 부담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누진 소득세가 비례 소득세에 비해서 한계 세율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부담이 더 클 것입니다. 4번 맞는 표현이고 자 5번 면세점 소득 이상의 구간에서 한계 세율은 평균 세율보다 언제나 크다. 누진 과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M이 A보다 늘 큰 거죠. 그래야지만 A가 계속 상승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요 3번이 틀렸습니다. 양자가 일치하지 않아요. 면세점에서 평균 세율은 0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4번까지 해결했고요. 자, 5번 볼까요? 최적 조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콜렛 헤이그는 각 상품에 적용되는 물품세 세율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 이 얘기 아니죠. 여가의 보완제의 높은 세율 1번 틀린 얘기고 2번 지출세는 어떤 사람이 돈을 얼마나 썼는가 그 액수에 따라서 누진세 과세가 가능해요. 2번 맞는 표현이고 3번 일반적으로 소득세와 지출세의 차이는 저축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 맞는 말이고 자 저축이 포함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교란을 가져오느냐 가져오지 않느냐의 차이를 야기합니다. 4번 칼도는 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 것보다 소비 행위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다. 맞는 표현이고요. 최적 물품세 이론은 공평성보다는 효율성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최적 조세 이론이 주는 시사점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사드카와 시어드에 의하면 비선형 최적 과세 하에서 최고 소득 수준의 한계 세율은 0이다. 요 내용 다 기억하실 거예요. 최고 소득 구간에서의 한계 세율을 0으로 해도 파레토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콜렛 헤이그 원칙에 따르면 여행사의 소비에 대한 세율이 업무용보다 높아야 된다. 그렇죠. 여가의 보완제에 대한 세율이 높아야겠죠. 자, 1번, 2번 맞는 표현이고요. 다음 3번 에즈워스 모형에 의한 최적 소득세는 급진적인 누진세를 의미하므로 부자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100%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요거 기억나십니까? 에즈워스에 의한 소득 재분배 이론. 자, 첫 번째 어떤 전제가 있죠? 모든 사람의 효용 함수가 동일할 것. 효용 함수 동일. 그리고 소득의 한계 효용은 체감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있었죠. 물론 여기 세 번째 공리주의 가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회의 전체 효용은 A와 B의 효용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는 공리주의 가정이 숨어 있기는 하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조세를 분배하는 게 최적의 분배가 됩니까? 완벽하게 동일하게. 완벽하게 동일할 때 소득을 분배할 때 n분의 1 할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죠. 그래프 기억나시죠? 그래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뭐죠? 사회 전체 총 소득인데 자, MUA가 이렇고 MUB가 이러면 이 둘이 만나는 이 교점이 딱 2등분 절반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이 n명이라면 n분의 1씩 똑같이 나누어 가질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된다라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급진적인 누진세 의미하는 거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소득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급진적인 누진세 맞는데 자, 부자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100%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세율이 100%면 그 사람은 소득이 한 푼도 없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3번 문장은 사실 완벽하게 맞는 문장은 아니에요. 자, 부자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100%가 되라. 이 얘기는 부자의 소득을 전부 다 뺏어라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맞냐면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 자, 부자에 대한 세금은 부자가 갖고 있는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는
극단적인 누진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 부자의 소득 전체를 다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표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참 이게 아쉬워요. 좀 더 표현이 자세하고 좀 더 이게 정교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섬세함은 조금 떨어지는 게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만약에 MUA가 여기가 아니라 이만큼 가지고 있다. 그럼 이만큼을 뺏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일정 소득 이상 부분은 초과 부분은 100%다 징수해라. 요 얘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해라 뜻은 아니고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100%의 세율을 적용해라 라고 해야 더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문제에서 3번은 맞는 문장으로 처리가 됐어요. 이거 언제 문제죠? 2010년도 꽤 옛날 문제네. 그죠? 이게 옛날 문제일수록 좀 더 섬세하지가 않습니다. 4번 스턴의 최적 과세 모형에 의하면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작을수록 높은 세율을 책정해도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작다 무슨 얘기예요? 여가와 소득 간의 교란이 작다 이 얘기입니다. 세금을 때려도 별로 근로시간이 별로 줄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자, 롤스의 사회후생 함수에서 근로유인이 고려될 경우 요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근로유인이 고려될 경우 최적 세율은 100%가 되어야 된다. 자, 역시 이것도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100%라는 뜻이지 재산을 몰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나 똑같이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100%가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롤스의 사회후생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효용 함수가 똑같다라고 전제 가정한다면 그죠? 자, UA하고 UA 효용함수하고 UB 효용함수가 똑같다면 역시 이거에 의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회 구성원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상태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물론 두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지 않다면 반드시 동일한 소득 분배가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 그 당시에 연습 문제에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냥 오리지널 이유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똑같다라고 전제 가정한다면 역시 이렇게 n분의 1씩 재산을 나누어 가져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근로유인이 고려될 경우에는 과연 여전히 이 말이 맞는 문장이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회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이만큼 벌어요. 근데 B는요. 게을러. 무능하고 게을러. 그래서 B는 소득을 요거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만약에 A가 올리는 소득이 100이라고 하고 B가 올리는 소득이 20이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소득은 얼마 됩니까? 120이 돼요. 우리 사회의 총소득은 120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A한테 너 왜 이렇게 부자야?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지 라고 하면서 A의 소득을 상당 부분을 세금을 징수해 가 버린다면 이 A가 일이 하고 싶겠어요? 일하기 싫겠어요? 일이 하기 싫어지겠죠? 자, 어떤 사회에서 매우 뛰어나고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 일이 하기 싫어진다면 우리 사회 전체 총소득은 매우 많이 감소하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 이게 세금을 걷었더니 세금을 막 중과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일해봤자 별로 내가 가져가는 것도 없네 라고 해서 A가 일하기가 싫어졌어. A가 일하기 싫어져서 이제 A가 일을 한 50밖에 하지 않습니다. B는요 여전히 20이야 라고 한다면 요 사회 상태하고 우리 사회 전체 후생의 크기 경제적 후생의 크기가 과연 얘가 더 낫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이 얘기예요. 만약에 얘한테서 50 중에서 25를 뺏어서 그러니까 합치면 70이죠. 35, 35가 되게 15를 뺏어서 얘한테 15를 준다. 그래서 둘을 똑같이 35씩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A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만 소득을 분배해 버리려 한다면 A는 일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A의 소득은 대폭 감소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 부가 감소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 후생이 반드시 증가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평한 소득 분배를 하는 것이 올바르지는 않다 이 얘기예요.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100%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이라든가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일을 열심히 해봤자 무조건 공평하게만 나눠버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만 나눠버리니까 일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일하기가 싫어지니까 능력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을 별로 하지 않아. 그래버리면 결국 사회 전체의 소득 자체가 그냥 작아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파이를 나눌 때 좀 더 예시를 드릴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파이를 나눈다고 하죠. 자, 파이를 나눠요.
자, 이게 파이의 크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할까만 따질 때에는 n분의 1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파이의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근데 얼마나 큰 파이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자, 이 파이를 만들 때 다 같이 일을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뭐 과일도 따고 밀가루 반죽도 하고 뭐 오븐에 굽기도 하고 다 같이 일을 해. 근데 누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건 열심히 했던 간에 어쨌거나 파이가 만들어진다면 이 파이는 무조건 공평하게 나눌 거야 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파이 열심히 만들어 안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죠? 자, 그러한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누진 과세가 될 걸 알고 있다면 굳이 파이를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파이 자체가 작은 파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작은 파이를 똑같이 나눴을 때 큰 파이를 만들어서 다소 불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작은 파이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얘가 더 나은 사회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다 이 얘기 반드시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5번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7번입니다. 소득 재분배와 관련해서 세 부담의 누진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하죠? 자, 누진적 조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소득 증대에 따라서 평균 세율이 증대되는 것을 누진세 오케이. 2번 소득에 대한 조세의 탄력성을 측정해서 커질수록 누진적 오케이. 3번 볼까요? 선형 누진 소득세의 경우에는 한계 세율이 높아질수록 초과 부담 커집니다. 제곱으로 커지죠. 다음에 정액 증여 커질수록 재분배 효과 커진다. 오케이. 4번 선형 누진세의 경우에는 조세 수입 수요가 클수록 무슨 얘기야? 세금을 많이 거들려 할수록 한계 세율은 높아져야 되죠. 맞습니다. 5번 면제나 감면 없이도 모든 재화와 용역에 공통으로 부과되는 일반 소비세라 할지라도 소비에 대하여 세 부담은 역진성을 가진다. 자, 이건 지금 이 얘기예요. 재화가 X제, Y제 두 재화가 있는데 X제에도 T% 세금을 부과하고 Y제에도 T% 세금을 부과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재화에 공통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걷는 일반 소비세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가세가 있겠죠. 10%씩 부과하는 부가세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세금을 부과해버리면 결국 역진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렇지 않게 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재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돼요. 재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됩니다. 자, 이 재화에 붙는 세금은 이 재화들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이 재화를 사지 않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낼 것이고 이 재화를 적게 사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낼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재화를 많이 사는 사람은 역시 세금도 많이 내게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재화를 누가 많이 살 것이냐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 이 조세가 누진과세가 되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이 재화를 많이 사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이런 거죠. 자, 소득이 100인 사람이 있고 소득이 200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소득이 100인 사람이 이 X제와 Y제에 쓰는 돈에 예를 들어서 뭐 10을 쓴다고 해봐요. 그런데 소득이 200인 사람은 30을 쓴다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소득이, 그러니까 이거 세액이 10원이라고 하죠. 자, 소득이 100원인 사람은 X제, Y제를 사서 10만큼의 세금을 내는데, 요 T 세금을 내는데, 소득이 200인 사람은 더 많은 비율로 사서 30만큼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이러한 세금은 누진 과세가 되겠습니까? 누진 과세가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득이 100에서 200으로 이렇게 증가할 때, 재화 수요는 소득 증가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면 돼요. 소득 증가 속도보다 재화 수요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소득이 2배, 소득이 100% 증가했죠. 2배 증가했으니까 얘는 지금 수요가 200%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소득 증가 속도보다 수요량 증가 속도가 더 빠르면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세금을 더 많이 냅니다. 따라서 5번은 반드시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경우에는 누진적인 과세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역진적이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멀리즈가 분석한 최적 비선형 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효율과 형평을 함께 고려한다. 자, 우리가 최적
세금 최적 조세와 관련해서 두 가지 논의가 지금 존재했습니다. 최적 물품세가 있고 최적 소득세 논의가 있었어요. 자, 최적 물품세는 공평성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효율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한다고 했고, 자, 소득세는 공평성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효율성만 고려한다면 비례세를 부과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비례세를 부과하면 효율적이긴 한데 소득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공평성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도모하려면 누진과세를 해야 됩니다. 근데 누진과세 하겠다고 누진세율을 높여버리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누진세율이 올라가면 민간의 의사결정 왜곡이 심해지기 때문에 초과 부담이 커진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양자의 적절한 밸런스를 찾는 것이 바로 최적 소득세 이론이에요. 따라서 1번 효율과 공평을 함께 고려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노동 공급을 늘리는 유인 기능을 가진다. 이 얘기는 3번 지문과 같이 이해해 주세요. 자,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해서 한계세율을 0으로 해버리면, 자, 이래버리면 최고 소득 구간의 노동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왜? 자, 이제부터 돈 버는 건다 세금 안 내라고 하면 우와 짱인데 하면서 일을 더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요거 맞는 얘기고 4번 한계소득세율은 항상 1보다 작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0과 1 사이여야겠죠? 세율은 0과 1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 맞고요. 자, 참고로 여기에 플러스 추가해서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멀리스가 얘기한 원래 오리지널 내용에 의하면 자, 소득 구간이 예를 들어서 자, 가장 가난한 사람이 1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이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이라 합시다. 그럼 1구간이 제일 가난하고 5구간이 제일 부자겠죠? 이해하시죠? 자, 이렇게 소득이 증가할 때 자, 세율이 1구간에서 2구간으로 올라갈 때 세율이 예를 들어서 20%가 상승했다. 그래서 누진과세 하고 있는 거죠. 소득이 올라갈 때 누진과세 합니다. 자, 근데 2구간에서 3구간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세율이 15%가 올라갔다. 자, 3구간에서 4구간 올라갈 때는 10%가 올라갔다. 지금 보시면 뭐를 알 수가 있죠? 자, 소득이 올라갈 때 더 높은 소득구간에 올라갈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까? 네,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세율의 증가 폭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되세요? 뭐가? 세율의 증가폭이 적용되는 세율이 아니라 더 얹어지는 추가적인 세율의 증가폭. 이해하시죠? 자, 세율의 증가폭이 점차 작아지도록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증가폭이 작아지지 않고 그대로 세율이 증가하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폭이 증가하면서 세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지나치게 높은 누진세가 적용돼요. 그래버리면 최고 소득 구간의 근로 의욕이 대단히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이 얘기 있죠. 파이. 큰 파이를 불공평하게 배분할래? 아니면 그냥 작은 파이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배분할래? 그 문제에서 작은 파이를 공평하게 배분했었을 때 오히려 사회 전체의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 이런 재벌가를 되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나 그러면 사업 안 할래. 이래갖고 그냥 삼성과 현대가 사업을 접는다. 앞으로 반도체 안 만들게, 나 사업 안 할게, 차 안 만들게 이래버리면 대한민국 경제는 붕괴합니다. 왜 그러죠? 몇백만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이런 최고 소득 구간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 나 세금 너무 높아. 나 일하기 싫어. 이래버리면 오히려 사회 전체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감소하는 증가율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임금률이 낮은 개인이 높은 개인보다 더 큰 효용을 누릴 수도 있다. 요 얘기는 세후 소득이 임금률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세후 소득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요거는 틀린 얘기죠. 어쨌거나 소득의 일정 소득 구간, 그 소득 구간의 추가 소득에 대해서 누진과세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최고 누진세율로 그 사람의 전체 소득을 다 세금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구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요거 매기고 이거 초과분에 대해서만 누진과세 하기 때문에 누진과세 한다고 해도 아무리 누진과세가 심하다고 해도 임금률이 낮은 사람보다 임금률이 높은 사람이 세후 소득이 더 적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100%보다 낮기 때문에 따라서 5번은 틀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누진세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누진세율이 높다 하더라도 세후 소득이 소득이 원래 높은 사람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역전까지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둘이 매우 근접해질 수는 있겠지만 역전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이해하셨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논점 마치고요. 자, 논점 12-3 보겠습니다. 납세 수능 비용. 자,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죠. 이 비용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 이 얘기입니다. 자, 정답은 여기 쉽게 3번입니다. 부과 과세한다. 이거는 자, 세무서에서 너 세금 얼마 내 이렇게 부과한다 이 얘기예요. 얼마 내라고 나왔네? 그럼 그냥 내면 되는 거죠. 따라서 납세 수능 비용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세요.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다. 다음에 2번 조세제도 개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물어봤습니다. 썰에이는 조세 지출, 자 숨겨진 보조금이죠.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했죠. 재정의 투명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게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 파레토 개선의 성격을 갖는 조세제도의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자, 조세제도를 A에서 B로 바꾼다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조세제도의 변경으로 인해서 5천만 국민 중에 아무도 손해를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무도 조세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디귿 볼게요. 인플레이션 하에서 종가세는 조세 부담액을 증가시키죠. 왜냐하면 자, 다 아시겠지만 자, 종가세는 가격에다가 이렇게 세율이 붙는 건데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요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곱해지는 세액도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세 부담액을 증가시켜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하에서 동일한 조세액이 나오게 하려면 세율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곱했을 때 나오는 세액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겠죠. 따라서 종가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자, 리을 소득세 세원을 넓히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포괄적 소득세 제도는 헤이그 사이먼즈의 소득 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소득세 과세 범위를 줄이는 대신에 자, 과세 베이스를 줄이는 대신에 대신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최근의 추세가 아니죠. 왜 그러죠? 왜냐하면 세율을 이렇게 높여버리면 초과 부담이 제곱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추세는 과세 베이스를 넓히고 대신 한계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미음 틀렸어요. 올바르지 않아요. 초과 부담이 매우 크게 증가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볼 수 없는 것 물어봤어요. 누진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구조를 개편한다. 자, 누진 세제를 강화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더욱더 탈세가 하고 싶어지겠죠. 1번 틀렸습니다. 세무조사 횟수를 늘리고 조사 방법을 개선하면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탈세를 안 하게 되겠죠. 일정 기준치를 벗어나는 세무신고는 전산 시스템으로 검색해서 조사한다? 그렇죠. 자, 4번, 5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자, 4번 탈세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탈세의 한계 편익. 1원을 탈세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한계 편익은 1원 곱하기 세율이기 때문에 한계 세율이 곧 한계 편익이 됩니다. 탈세의 한계 비용은 적발 확률에 그죠? 적발 확률 곱하기 적발 시 한계 벌금을 곱한 것이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기억해 주세요. 3번 탈세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세무조사 확대. 오케이. 4번 탈세의 심리적 비용, 지하경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맞고요. 법적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경제 행위를 변경시키는 행위에 대한 이론이다. 자, 이것은 절세라고 하죠. 5번은 절세입니다. 자, 탈세는 법을 어기는 거, 절세는 법의 내용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것을 절세라고 하죠. 탈세와 절세의 혼동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틀렸고요. 5번은 절세 얘기예요. 자, 5번 기대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어떤 개인의 소득세 탈세 의사 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이 개인이 소득을 1원 소득 신고액을 1원 누락함에 따른 한계 편익은 한계 세율이다. 아까 했던 그 얘기죠. 개인의 소득 신고를 완전하게 감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부터 탈세를 위한 소득 신고 누락의 가능성이 생긴다. 그렇죠. 숨길 수 있다는 거에서 탈세 유인이 생기겠죠. 이 개인은 소득 신고의 누락으로 인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최적 소득신고 누락액을 결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만약 모든 수준의 소득신고 누락액에 대해서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크다고 한다면 당연히 탈세를 하지 않겠죠. 자, 5번 한계 세율과 세무조사 확률이 낮아짐에 따라 각각 탈세를 위한 소득신고 누락액은 줄어들게 된다. 즉 탈세를 안 하게 된다. 이 얘기인데 자, 한계 세율이 낮아지면 탈세할 유인이 없어지지만 세무조사 확률이 낮아지면 반대로 탈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이 틀렸어요.
다음에 6번 보시죠. 자, 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자, 탈세는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 조세 부담을 줄인다. 조세 회피, 절세와 구별된다. 맞는 표현. 조사를 받을 확률이나 벌금률을 높이는 것은 탈세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무서우니까. 자,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대책 효과에 의해서 탈세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죠. 자, 세율을 인상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세금을 내기 싫어지죠. 따라서 탈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4번,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7번 볼게요. 개인의 효용함수가 이렇고 부이만큼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에 적발되지 않으면 소득이 이만큼이고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하니까 벌금 납부 소득이 이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세율은 20%고 적발이 됐었을 때 벌과금의 비율은 30%를 떼간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적발될 확률이 얼마가 되어야 축소 신고를 하지 않게 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탈세를 했었을 때 걸릴 수도 있고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걸릴 확률도 있고 걸리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경우의 수가 있었을 때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걸릴 확률 곱하기 걸렸을 때의 재산, 소득이죠. 자, 걸리지 않았을 때의 확률과 걸리지 않았을 때의 소득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주면 기대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기대값 어떤 기대값이에요? 내가 탈세했었을 때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내가 성실하게 신고할 때의 나의 소득의 크기하고 탈세했었을 때 예상되는 소득의 크기를 비교했었을 때 만약에 얘가 더 크다면 굳이 탈세하지 않겠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자, 탈세했었을 때 기대값 나의 소득이 얼마가 될지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축소 신고했다. 요거죠? 적발되지 않으면 자, 적발되지 않을 확률이 얼마예요? 여기 P죠. 오케이, P. 자, P. 적발되지 않을 확률 곱하기 W 플러스 T가 0.2니까 0.2 V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 자, 1 빼기 P 나머지가 적발될 확률이겠죠. 적발되면 그때 소득이 W 빼기 0.3의 V가 됩니다. 이게 뭐죠? 이 식이 바로 이 식이 요거예요. 탈세했었을 때 나의 소득의 기대값입니다. 자, 그런데 성실하게 신고하면 여기 W가 성실 납세 후 소득이 W죠. 자, 그러면 이 금액하고 W하고 대소를 비교하는데 자, 부등호가 이렇게 될 때 탈세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해보면 P가 0.4가 나오게 됩니다. 해보면 나옵니다. 계산해 보세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